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격 시사 고성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비공개 회동을 했습니다. 당직 개편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당 대표가 알아서 잘 해달라 이렇게 밝혔다고 하죠. 한동훈 대표 측은 그 직후에 대표가 임명권을 가진 당직자들에 대해서 일괄 사퇴를 요구해서 이목을 끌었습니다. 국회에서는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야권의 탄핵 소추안도 곧 발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복잡하게 흘러가는 한국 정치, 주요 정치 현안을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차례로 만나서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코너입니다. 진격의 경제, 문화 이슈, 다양한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8월 1일, 8월의 첫째 날, 8월 1일 목요일 전격 시사 출발합니다. 전격 시사는 유튜브 라이브로 생방송 여러분 지금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9730으로 해주십시오.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정치경제 사회문화 각종 명품 컨텐츠가 여러분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해 주십시오. 뉴스 브리핑입니다. KBS 우정화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새벽에 또 아주 기분 좋은 승전보가 전해왔습니다. 네, 이 며칠째 계속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늘 이렇게 좋은 소식만 전해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남자 펜싱 이 사브르 대표팀이 헝가리를 상대로 이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이 금메달로 올림픽 3연패를 이뤄냈습니다. 이번 금메달이 좀 더 의미가 있는 게 우리 선수 중에는 좀 노련한 고참 선수들도 있는데 이번에 올림픽 이 처음 출전인 이 젊은 선수들이 좀 함께 사실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올림픽에서 큰 대회에서 실수가 나오면 좀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사실 좀 있었는데 이 우려들을 좀 말끔히 씻어줬습니다. 오히려 이 결정적인 순간마다 젊은 선수들의 활약이 좀 빛났다고 하는데요. 네. 특히 이 올림픽이 첫 출전인 박상원 선수는 이 캐나다와의 8강전의 첫 경기부터 활약을 했었고 역시 또 첫 출전에다가 이번에 이 결승전에 처음 투입이 된 이 도경동 선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도경동 선수는 결승에서 이 무려 7라운드에서 5연속 이 득점을 하는 이 투지를 보여줬습니다. 이번 결승전, 이 헝가리와의 결승전의 마무리는 앞서서 개인전 금메달을 땄던 에이스 오상욱 선수가 이 마무리를 하면서 세대 교체가 좀 완벽하게 이루어진 기분 좋은 승전보를 오늘 새벽에 이 사브르 대표팀이 알려왔습니다. 네, 그럼 오상욱 선수는 금메달을 2개 딴. 그런 이관왕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간밤에 들어온 외신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 기준금리 발표가 있었습니다. 내용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이 9월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 부분이 사실 가장 큰 이번 관심사였는데요. 시장 관심사를 좀 완벽하게 부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르면 다음 9월에 이 연방준비제도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논의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경제가 기준금리를 낮추기에 적절한 지점에 좀 근접을 해가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인식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대체 이제는 9월에 얼마나 내릴 것이냐 이 부분이 관심사일 수도 있을 텐데요. 파월 의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에 일각에서는 0.5%포인트 내리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도 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파월 의장은 우리가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해서 0.5%포인트는 아무래도 아닌 것 같고 지금으로서는 0.25%포인트가 좀 유력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지금 물가 상황에 대해서 연준은 2%인 물가 목표를 향해서 일부 좀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계속 지금과 같은 평가를 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조건을 충족을 했음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네, 파월 의장의 발언은 9월에 인하하겠다는 얘기랑 거의 같은 그런 얘기군요. 그런데 이 9월 금리 인하설이 그동안도 계속 제기돼 왔잖아요.
그래서 9월 전에 한번 내리지 않겠냐 이런 기대가 시장에서 좀 있었던 것 같죠.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9월 전에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시장 기대가 있었는데 네. 뭐 그런 기대는 말 그대로 이번에 기대였습니다. 깜짝 인하를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뭐 기대는 말씀드린 대로 기대였습니다. 이번에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번에 기준금리를 5.25에서 5.5%로 동결을 하고 오는 9월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임을 강하게 시사를 했습니다. 네, 이 기준금리 인하 문제와 관련해서는 2부에서 진격의 경제에서 좀 자세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대장동 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 김만배 씨로부터 거액을 받기로 했다.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군요. 네, 이 어제 오전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지난 3월에 이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지 약 넉 달 만에 소환 조사였습니다. 권 전 대법관의 혐의는 먼저 이 퇴직 이후에 이 대장동 민간업자죠.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재직을 하면서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을 하면서 이 자문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거래 의혹도 받고 있죠. 네, 이 말씀하신 재판거래 의혹이 뭔지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2020년 7월이었습니다. 이 권순일 당시 대법관이 이 재직을 했었을 당시였는데 당시 대법원은 당시에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당시에 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당시 판단을 내리기 전에 대법관들 사이에서 찬반 의견이 말 그대로 좀 팽팽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권순일 당시 대법관의 무죄 취지 의견이 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2심까지 유죄였다고 하는데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히면서 결국 이재명 전 대표는 대선에 출마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 선고 전으로 대장동 업체인 김만배 씨가 권순일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당시에 여러 차례 방문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여기다가 권순일 전 대법관이 퇴임한 2달 뒤에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 화천대유 고문 변호사로 위촉이 되면서 그러면서 매월 한 1,500만 원 정도 되는 이 자문료를 받은 걸로 확인이 되면서 이런 정황들이 지금 확인이 되다 보니까 권순일 전 대법관과 김만배 씨 사이에 재판거래 의혹이 일고 있는 겁니다. 예,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입장이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이 권순일 전 대법관은 모든 혐의를 강하게 좀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판결 전에 당시에 이 김만배 씨의 방문은 사적인 용무였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고 뭐 일각에서 제기된 또 50억 클럽 또 재판 거래 의혹 역시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50억 클럽에 거론되고 있는 6명 중 지금 이 곽상도 전 국회의원 또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이미 재판에 좀 넘겨진 상태죠. 네.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또 김수남 전 검찰총장에 대해선 서면 조사를 검찰이 진행을 한 걸로 알려집니다.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사람들이 지금 뭐 줄줄이 수사 대상이죠. 검찰은 이 외에도 최근에 홍선근 이 머니투데이 회장도 소환 조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판단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어제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위원장이 이제 임명돼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임명 하루 만에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라고요? 예, 오늘 본회의에 이 보고가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 이진숙 위원장이 임명되자마자 이 부위원장과 함께 2인 체제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이사진과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진 선임안을 의결을 시켰습니다. 여권 성향의 인사들로 이 공영방송 이사진이 채워졌다, 이 편향돼 있다며 비판을 하고 있는 국회 과방위 소속 야권 의원들은 탄핵안 접수 의사를 즉각 좀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보고될 예정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이 외에도 이 이른바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또 이른바 이 노란 봉투법도 안건으로 상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야권 주도로 이 상정된 법들인데 국민의힘이 반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만큼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합법적인 무제한 토론, 이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발의를 비롯해서 여러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잠시 후 이어지는 전격 인터뷰에서 자세히 다뤄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TMF 사태입니다.
팀원 위메프 사태 우려했던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말았는데요. 팀원 위메프에 이어서 Q10 계열사인 인터파크 커머스와 AK몰 이게 판매자 정산 지연을 발표했군요. 예, 이 뭐 결국에 이 두 곳에서도 이 정산 지연이 뭐 확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그제 구영배 대표가 국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서 이 두 곳의 정산 지연 가능성을 언급을 했었는데 뭐 불과 하루 만에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입점 업체에 대한 정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판매도 중지를 한다라는 글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네. 지금 금융당국이 추정하고 있는 팀원 위메프의 미정산 금액이 한 최대 1조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이 두 곳 인터파크 커머스 또 AK몰까지 더하면 피해 규모는 당연히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입점업체 대표들은 구영배 Q10 대표 또 계열사 경영진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을 했습니다. 네,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분들이 많은데요. 판매자나 소비자들이요. 이 집단 손해배상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뭐 배상을 받으려면은 뭔가 이 돈이 확보가 돼야 될 텐데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네, 지금 현실적으로 뭐 따져보면 일단 이 문제의 회사, 이 지금 팀원과 위메프는 기업 회생을 신청을 한 상태죠. 이 두 기업 자금이 묶여 있는 상태여서 여기서는 자금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뭐 여기서는 나올 돈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실적인 방법은 모기업인 Q10 또 구영배 대표 개인을 상대로 이 돈을 배상금을 확보를 해야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게 법조계의 유력한 시각입니다. 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 Q10이 이번 사태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걸 법적인 책임이 있다는 걸 피해자 쪽에서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Q10도 지금 이 적자가 4천억이라고 합니다. 뭐 배상금이 실제로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구영배 대표 본인도 앞서서 모든 걸 내놓겠다라고 밝히기는 했는데 뭐 스스로 내놓지 않는 이상 뭐가 어디에 있는지 뭐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 사실은 좀 알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뭐 여기다가 지금 이 앞서 말씀드렸던 팀원 위베프가 기업 회생 절차 만약에 지금 시작이 돼도 빚을 돌려받게 될 이 채권의 우선순위가 아무래도 은행, 뭐 투자자들부터 우선순위가 될 것이기 때문에 개별 피해자들이 피해 금액을 뭐 100% 온전히 좀 돌려받기는 현실적으로 좀 확률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 네. 이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네, 이 답답한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우정화 기자였습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2분입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지난 밤 사이에도 많은 지역의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못해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전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33도, 대전, 광주 34도, 대구 36도까지 오르며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가끔 오는 곳이 있겠고요. 충청도와 강원, 영동은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오늘 가끔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8도입니다. 날씨 정보 송소진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서희영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교통량이 늘고 있는 곳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방향, 송내에서 중동까지 속도 주춤하고요. 또 김포요금소 1차로에 추돌 사고 나서 일대에 혼잡합니다. 반대 방향 서운분기점에서 송내까지 밀리고요. 경기 동쪽에서는 구리에서 상일 쪽으로 속도 떨어집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무포 방향 안산분기점에서 팔탄분기점까지 밀리는데 그 사이 순산터널 3차로에는 승용차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이후 서해대교에서 정체인데요. 앞시간 발생한 사고 여파고요. 강원권 이동량도 많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 덕소 3패에서 서종 사이 속도 내기 어렵고 미사터널에서 마곡터널까지 정체, 이후 상남 3터널 2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은 반월터널에서 양지터널 사이 총 22km 정체고요. 새마을 부근 2, 3차로에 장애물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화제의 인물 한 분 모시겠습니다.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을 며칠 전에 세운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입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포천가평 김용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역구가 경기도 포천시 가평군 여기입니다. 우리 김영태 의원은 여러 기록을 갖고 계신데 최연소 국회의원이시기도 하죠. 국민의힘에서는. 예, 국민의힘에서 제일 막내입니다. 막내다 보니까 본회의장 자석이 보통 초선 재선에 따라서 또 이제 나이가 어린 순부터 앞에 앉거든요. 네. 제가 원래 비대위원이었어가지고 맨 뒷자리에, 지도부는 또 맨 뒤에 앉아서 아하. 맨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이제 비대위원 내려놓으면서 다시 이제 맨 앞자리로 맨 갔어요. 앞자리로. 최후방에서 최전방으로 이제 거의 이제 여야가 같이 있는 경계점에서 저희가 38선이라고 그러는데 38선 최전방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뭐 매번 본회의장에서 뭐 지금은 선진화법 때문에 몸싸움까지는 안 하지만 그래도 네. 계속 격돌이 있잖아요. 뭐 말씀하실 때마다 서로가 이제 소리도 지르고 네. 뭐 야유도 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현장에 앉아 있으면 어떠세요? 정치가 기능을 잘 못하는 것 같고 조금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계속 뭐 탄핵 국면인 거잖아요. 정치의 사법화가 계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싸움 같아요. 어린 아이들 싸움은 꼭 엄마한테 이럴 거야, 뭐 아빠한테 이럴 거야 하죠. 자기들끼리 그렇지, 해결 이른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가 갈등을 해결하는 게 정치잖아요. 네. 근데 정치인들이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심판 받아보자, 뭐 헌재 뭐 이걸 받아보자. 아하. 그러니까 이런 사법화가 계속 이어진다는 것 자체가 정치인들 스스로의 그런 임무를 포기하고 있는 느낌인 거죠. 네. 사실 그 사법부에서도 정치권에서 그런 사안들이 사법화돼서 올 경우에는 그 웬만하면 국회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세요. 네. 이러잖아요. 그게 아마 패스트트랙도 장기간 아마 재판부가 판단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알아서 여야가 원만하게 해결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 아닌가라는 아하.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련의 과정들이 여야가 협의하지 못하는 상황들, 이런 우리 원래 87 헌법 체제 이후에 여야가 합의해 왔던 게 오랜 관행이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게 지금 깨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깨졌을까 좀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네. 상임위 문제도 그렇고요. 국회 운영하는데도 여야가 합의가 안 돼 오고 있는 이 와중에 원인이 뭘까 생각했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물론 이렇게 말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시겠죠. 물론 윤석열 정부도 사법 딜레마가 있어요. 근데 제가 87 헌법 체제 이후에 현직 대통령과 현 정부에 대한 사법 딜레마는 늘 있어 왔어요. 늘 여야는 지혜롭게 해결해 왔고요. 그럼 유독 왜 87 헌법 체제 이후에 22대 국회에서만 이 합의제 관행이 깨지는 걸까? 네. 변수가 뭘까? 생각해 봤더니 헌정사상 초유의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1인 독재와 일극 체제를 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 이런 관행들이 깨지고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들이 깨지고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지금까지는 그런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정치인의 경우에는 스스로 뭐 당대표나 주요 당직이나 뭐 이런 후보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이제 좀 고사해 왔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법 리스크가 없었던 게 아니라 있어도 그것이 이런 식으로 전국의 주요 쟁점처럼 되지는 않았던 건데 지금은 그 점에서 좀 양상이 다른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네, 그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 13시간 몇 분이었습니까? 12부. 13시간 12분이요. 그 전까지의 최장 기록은 윤희숙 전 의원이 윤희숙 의원이 12시간 47분 그렇게. 하셨습니다. 혹시 기록을 의식하셨습니까?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기록을 깰 거라고 생각했더라면 좀 복장을 더 편하게 하고 갔을 걸 예.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예, 그러면 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예. 이 국민들께서 지금 필리버스터에 그렇게 관심이 없으셨잖아요. 네. 그리고 여당으로서 여소야대 상황에서 지금 이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알릴 수 있는 방법은 필리버스터밖에 없는데 사실 필리버스터가 실효성도 떨어지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 또 야당 의원들이 더 길게 했던 게 언론에 기사가 나고 또 여당이 비판받고 있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여당이 좀 진정성 있게 국민들께 알리고 우리의 또 의지를 좀 보여드릴 필요가 있다. 말씀하는 과정에 그게 생각나서 좀 길게 하게 됐습니다. 13시간 12분이라고 그러셨나요? 예.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어떤 연설을 하셨습니까? 일단 당연히 이 한국교육방송공사 개정안에 대한 부당함을 알렸어요. 그러니까
한국교육방송공사 개정안의 그 개정 취지, 민주당에서 작성한 그 개정안 취지를 보면 EBS는 정치적 종속성의 논란에 끊이지 않고 있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저는 EBS가 물론 이제 문재인 정권 때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긴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이 정치적인 논란에서 EBS는 비교적 자유로웠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한국교육방송공사는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해왔던 방송인데 정치적 종속성의 논란이 끊기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 보면 뭔가 편성 문제라든지 이게 정치적 편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EBS 편성표를 쭉 불러드렸거든요. 네. 뭐 뽀로로도 나왔고 뭐 펭수, 뭐 EBS가 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학습 프로그램들 쭉 야당 의원들한테 설명을 드렸죠. 여기서 우리가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프로그램이 있냐, 네. 한번 골라달라 했더니 못 고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뽀로로 펭수 나오니까 오히려 흥분하셔가지고 그런 걸 왜 말하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 정치적 종속성의 논란이 있다고 야당이 먼저 제안 취지에 말했기 때문에 저는 그걸 한번 찾아보려고 했던 건데 그래서 결국에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 내리기에는 KBS, MBC의 민주당 입장에서 방송 장악을 하기 위해서 EBS까지 끼워 넣어서 뭔가 그래야 공정해 보이니까 뭔가 EBS를 도구로 쓴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반대 이유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세대적으로 뽀로로나 펭수를 어릴 때 보신 세대입니까? 그러면? 저는 아닙니다. 예. 예, 뽀로로, 펭수, 예, 예, 이런 그 정말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이런 만화 영화까지 국회에 소환이 돼서 지금 여야간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 필리버스터를 최장 시간 기록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내가 김영태 의원께 이런 질문을 드릴 수 있겠는데 네. 조금 전에도 그런 취지 말씀이 잠깐 나왔어요. 이게 그렇지만 이게 길어봤자 하루 정도 지연시키는 네. 효과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는 또 도돌이표처럼 강행하고 대통령 거부권하고 재표결 하면 부결할. 이거를 언제까지 이걸 보고 있어야 됩니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원인은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고 생각하는데 이재명 전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가 가시화됐을 때, 그러니까 뭐 재판 결과가 나와서 국민들이 체감할 때라든지 예. 아마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도 유죄가 나오게 되면 400억 가까운 돈을 민주당에 토해내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순간 이제 민주당 의원들도 생각이 바뀔 겁니다. 뭔가 새로운 대안을 찾으려고 하고 포스트 이재명의 그런 생각들을 하시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은 이재명 전 대표의 민주주의 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분에 대한 안정적인 퇴진을 도울 때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요. 근데 그 이른바 수사 지연의 재판 지연 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그 재판의 그 지연 방식들이 있잖아요. 뭐 재판부 기피 신청을 비롯해서 1심이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지 않습니까? 상당한 시간이 3심까지 나오는데 걸리겠죠. 다만 그래도 1심에서 어느 정도 뭐 이게 유무죄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유죄가 나왔을 때 국민들께서 받아들이는 체감은 확연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될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생각을 좀 바꾸실 수밖에 없겠죠. 근데 물론 지금 이재명 전 대표와 이제 민주당의 극성 지지층들이 민주당을 장악해서 그 책 중에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보면 민주당에 완전히 장악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좀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민주당에서도 아마 의원들이 속으로 부글부글 지금 끓고 있을 겁니다. 내색으로 지금 표출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왜냐하면 표출했다가 좌표 찍히고 그 극성 지지층들한테 수박이라고 조리돌림 당하고 하고 있다 보니까 속으로만 지금 끙끙 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가시화됐을 때는 의원들도 아마 입장을 내고 같이 함께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김영태 의원 팬덤 정치의 위험성, 이거 민주정치가 중후정치로 전락하는 데 따른 위험성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팬덤 정치의 위험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느끼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팬덤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은 국민 전체로 봤을 때는 소수예요. 근데 이 소수가 굉장히 부풀려져서 다수인 것처럼 느끼게 되고 실제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이 극단적 소수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 여론조사의 과잉 네, 어떻게 네, 보면 이게 과대대표되죠. 그렇게 해석이 될 때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국민들로 하여금 판단을 혼란케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민주주의를 작동하는 데 있어서 좀 위기를 불러오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팬덤 정치의 문제점은 그동안은 주로 야권에서 논의가 예, 예. 됐는데 최근 들어서는 국민의힘에서도 팬덤 정치를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팬덤 정치에 대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위기라고 지금 보고 있으니까요. 상식적으로 또 현명한 유권자분들께서 판단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국민의힘 상황을 조금 예, 한두 예. 가지 짚어볼게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그 비공개 회동했습니다. 진짜 비공개 회동이라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몰랐습니까? 전 몰랐고요. 원래 언론을 통해서 알았고요. 보통 당대표랑 대통령 만나실 때는 의원들한테 뭐 알리지 않고 두 분이서 이제 비공개로 많이 만나셔 왔으니까요. 네. 비공개 회동 후에 이제 이런저런 대화 내용이 조금씩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데 그거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대통령하고 당대표하고 말씀 나눴던 것이 언론에 이렇게 흘러나가는 거는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해요. 어허. 네. 보안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것이 흘러나간다는 것 자체가 계속해서 뭔가 이 누구가 흘렸는지 모르겠지만 좀 이렇게 다시 기강을 잡아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예. 뭐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하고 만나고 나서 긍정적으로 바뀐 게 많다라고 생각해요. 뭐 네. 제2부속실 설치도 가시화됐고 뭐 여러 가지들이 좀 바뀌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여러 언론이 보도하고 관심 갖고 있는 것이 정점식 정책위 예, 예, 의장의 거취 문제인데요. 예, 예.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정책위의장의 문제가 지금 많은 정치적 해석을 낳고 있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저희 당원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정책위의장은 원내 기구이고요. 의총 산하에 있습니다. 의원총회 산하에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좀 당원이 바뀌어서 당 대표가 당연히 임명하시는데 다만 의원총회 추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책위의장을 누군가 임명하거나 해임할 때는 의원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해요. 아하. 그래서 뭔가 해임하거나 임명하실 때는 의원들을 접촉하셔서 의원들의 그런 입장도 좀 듣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뭔가 언론은 대통령의 의중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권력자에 대한 의중이라든지 여기에만 좀 중점을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의원들의 입장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하. 예. 그리고 역시 의원들의 입장이 중요하고 의총을 주재하는 의장이 원내대표니까 예. 이제 원내대표의 의견이 또 그중에서도 특히 협의해서 원래 저희 당원에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협의해서 정책위의장을 임명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그 한동훈 대표가 사무총장으로 임명한 서범수 예, 예. 서범수 사무총장이 총장 임명되고 바로 하루 만인가 이제 이 문제 관련해서 당 대표가 인면권을 갖고 있는 모든 당직자들은 일단 사표를 내야 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주장을 하고 나섰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것도 사실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원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지도부가 바뀌면 임명직 당직자들은 이렇게 물러나 주는 게 이제 원래는 저희 당원에 있는 내용이어서 근데 이것이 이제 정책위의장하고 연결되면서 계속 네. 확대 해석을 낳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책위의장 문제는 전 당대표와 원내대표께서 지혜롭게 해결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내대표의 의사도 굉장히 중요하고 네. 당대표께서 원내대표 잘 완만하게 협의하셔서 지혜롭게 하시길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 신임 방통위원장은 이제 임명되자마자 과천청사로 출근해서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그 탄핵안을 지금 야권에서 발의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 사태는 어떻게 보십니까? 코미디 같아요. 국민들이 보시기에 아니 뭐 하나. 그러니까 야당은 왜 그러니까 결국엔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통치 행위라고 할까요? 그 전반에 있는 모든 걸 야당이 지금 부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당도 거기에 계속 맞서다 보니까 이 우스꽝스러운 상황에서 계속 전략적으로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자체가 정치의 기능이 지금 다 마비가 됐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러니까 여야가 결국에는 이 방송 관련 법안도 사실 민주당이 KBS, MBC 다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어느 정권이든지 정치적인 편향성이나 종속성에 대한 논란이 EBS와는 다르게 있었어요. 그걸 네.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면 좀 더 공정한 언론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합리적인 안을 가지고 여야가 토론했으면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내는 안들은 결국에는 민노총 산하의 그런 민주당의 우호적인 단체들이 이사 추천권을 가져가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민주당이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건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좀 더 합리적이고 정말 그 진정성에 대한 그런 안을 도출했더라면 여야가 대화가 됐겠죠. 방통위원장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좀 아쉽고 죄송하죠, 국민들께. 이 직무 시작한 지 하루 만에 탄핵안이 발의가 되면 그 법적으로는 직무 과정에서의 무슨 여러 가지 그 불법적인 사유가 있을 때 탄핵한다 돼 있으니까 예, 예. 이진수 방통위원장 경우에는 사인 2개 한 걸로 이제 탄핵을 당하는 상황이거든요. 예, 예. 그 이전에 방통위원장 직무 시작하기 전의 상황은 탄핵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법률적으로. 뭐 법률적인 걸 상관없이 민주당은 예고 탄핵도 했지 않습니까? 탄핵 예고도 하고 뭐 본인들이 하겠다고 했으니까. 네.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이진숙 위원장이 그 탄핵 발의를 해서 의결로 갈 경우에 그 전임 그 방통위원장 김홍일 위원장 이동관 위원장은 탄핵 의결 전에 사퇴를 했는데 네, 네. 이준석 위원장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번에는 탄핵 절차까지 한번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후자예요. 그러니까 탄핵 절차까지 한번 받아보자. 받아보자. 받아봐서 저는 당연히 헌재에서 기각이나 뭐 당연한 상식적인 판단 하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그 내용을 국민들께 한번 알려보자. 민주당이 지금 뭐 검사 탄핵, 장관 탄핵, 뭐 뭐든 다 탄핵 국면인데 민주당이 말하는 걸 한번 헌재 판결 받아서 정말 정치 사법화를 그렇게 원하신다면 받아서 국민들께 한번 평가를 받자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지금 해병대원 특검법이 두 차례 네. 강행하고 대통령 제의 요구에 의한 재표결로 폐기가 됐는데 이 과정에서 세 번째 또 추진하겠다는 게 야권의 입장입니다. 네. 반면에 한동훈 대표는 제3자 그 특검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 입장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공수처 수사 결과 보고 판단하자는 게 제 예. 입장이에요. 아마 여당의 많은 의원들도 공수처 수사 결과 보고 특검에 대한 판단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뭐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다만 야당이 계속 이것을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 한동훈 대표가 주장한 제3자 특검법도 야당은 받지 않을 거예요. 그조차도 받지 않고 본인들만이 원하는 안으로 계속 밀어붙일 거기 때문에 예. 일단 공수처 수사까지는 지켜보고 그리고 나서 판단하자. 예. 이 김영태 의원과 지금 대담하고 있는데요. 김영태 의원의 지역구가 경기도 포천시 가평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포천시가 교육부의 교육발전 특구 시범 지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예. 그럼 뭐가 바뀌는 거죠? 3년간 국비 100억 원을 최대 받게 됩니다. 예. 굉장히 큰 거네요. 예산 지원이 되고요. 이 교육발전 특구는 윤석열 정부 교육 과제 중에 굉장히 중요한 역점 사업이었고요. 저희가 수도권 비수도권의 어떤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 그리고 수도권 안에서도 이제 도농복합과 도시와의 어떤 교육의 격차를 좁히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네. 포천이 아마 경기 북부 또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좀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국회의원이나 지역구 발전을 위해서 애를 쓰는 거는 뭐 공통일 겁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 교육발전 특구요. 특히 교육에 우리 김영태 의원이 공을 들이시는 이유는 뭔가요? 교육은 결국에는 저출산하고도 연결된다고 생각해요. 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교육하기 좋은 도시가 되어야만 많은 분들이 거기서 아이도 낳고 또 정주도 하고 하게 되는데 경기 북부 지역이 사실 많은 분들이 떠나가고 있어요. 네. 인프라도 부족하고 교육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이번 교육발전 특구가 그런 문제를 해결해서 포천 더 나아가서 경기 북부에 그런 교육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포천이 생각보다 가깝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강남
강남에서 뭐 보통 35분, 잘 40분. 아시잖아요. 뭐 이렇게 제가 잘 예. 압니다. 예, 그래서 우리 김영태 의원 젊은 이 정치인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동분서주하시는 모습 보기가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국민의힘 김영태 의원이었습니다.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출산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 신원을 밝히고 출산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부는 지난 7월 19일부터 위기 임산부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위기 임산부 통합 상담 전화 1308로 전화 주세요. 24시간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상담기관에서 맞춤형으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위기 임산부 상담 전화 1308 꼭 기억해 주세요. 정부는 우리의 소중한 아이와 임산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KBS 라디오 기후 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잠실에서 피자집을 운영하고 있는 강광석입니다. 생각해보니까 너무 그 포장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기후 변화도 너무 심하다 보니까 나부터 조금 실천해야겠다라는 좀 생각을 가지게 돼서 다이용기로 배달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생각보다 저처럼 이렇게 환경에 대해서 생각하는 고객님들이 너무 많이 계셔서 그런 걸로 고객과 무엇인가 교감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고객님들도 만족해하시고 실제로 본인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기 때문에 만족하는 게 더 컸던 것 같아요. 배달 일을 하면서 너무 이제 그런 기후 변화가 제 몸으로 체감적으로 와닿다 보니까 저부터 좀 한번 작은 실천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리뷰에 올려줌으로써 다른 고객들도 그 리뷰를 보고 다이용기 사용량이 점점 늘어나고 외식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기여할 수 있다라는 점이 되게 보람되게 느끼는 거를 좀 지켜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배달 앱에서 잘 찾아보시면은 다이용기 카테고리가 따로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은 어차피 주문하시는 김에 다이용기로 주문을 하시게 되면 더 편리하고 또 환경에도 도움이 되는 이런 행동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작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8월의 첫날인 오늘도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덥고 습한 공기가 우리나라를 뒤덮고 있어 밤사이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못해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서울은 11일째, 강릉은 13일째, 제주는 17일째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 낮 기온은 경주 37도, 대구와 강릉 36도, 대전, 광주, 제주 34도, 서울 33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강한 볕과 높은 습도로 체감 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가끔 오는 곳이 있겠고요. 충청도와 강원, 영동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오늘 가끔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한편 아침까지 남해안과 일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강원, 영동과 충남 서해안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도 중부지방은 비구름의 영향으로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남부지방은 내일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9도, 습도는 83%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네,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 경기도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갑 지역입니다. 정성호 의원 모시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그 오선 의원이시잖아요. 예. 그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어쨌든 가장 그 중진은 넘어섰나요? 그러면? 뭐 6선 2분 계시고 예. 5선 의원님은 5명인가 돼갖고 뭐 다선 의원 쪽 속한 편이죠. 그 이제 오랫동안 이제 의정 활동을 해오셨는데요. 네. 요즘 22대 국회 전반전 지금 시작됐는데 네. 어떠세요? 뭐 심란하고 뭐 네. 국민들 보기 민망합니다. 뭐 저는 죄송하다는 말씀은 안 드릴 수가 없고 지금 개원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아직 개원식도 못했습니다. 네. 국회가 민의의 전당 또 민주주의의 산실이라고 얘기하는데 민주주의가 뭐겠습니까? 대화, 타협, 양보를 통해 갖고 국민이 원하는 바를 정책과 법률로 어떻든 제시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 역할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죠. 뭐 네. 국민들 보기에 대단히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이건 뭐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뭐 시비를 가릴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들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어쨌든 그런 면에서 여야가 함께 반성하고 또 대통령도 어쨌든 여당의 1호 당원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도 그렇죠. 좀 국회를 존중하고 국회가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저렇게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기를 또 네. 야당의 존재를 좀 인정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총선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났잖아요. 네네. 뭔가 조금 협치적으로 네. 방향이 잡히는 듯했어요. 네네. 당장 이태원 저 참사 특조위가 네네. 그 과정에서 합의로 처리가 네. 됐잖아요. 네네. 근데 왜 그 흐름을 살려가지 못했을까요? 전 그 당시 모르겠습니다. 그 두 분의 만남을 중개했던 분들이 뭐 나름 노력을 한 것 같은데 좀 많이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정치를 아는 분들이 여야의 경륜 있는 분들이 마크에 충분히 사전에 조율을 하고 좀 정리한 다음에 그래야 그래서 두 분이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내밀한 또 내심의 이야기들도 하고 뭔가 결론을 낼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좀 부족한 게 아니었나 아하.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8월 18일이면 끝납니다. 네. 그 이후에 꼭 뭐 여야 당대표 그리고 더기다 그 이후에는 여야 대표와 또 대통령 만나시고 그리고 또 대통령과 야당 대표와 만남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양당 모두 이제 새 지도부가 이제 그 출범하는 상황이니까 네네. 대통령과 여야 새 지도부가 네. 함께 만나기도 하고 네. 또 뭐 조국혁신당도 새로 이제 지도부가 네네. 어제 출범을 했으니까 뭐 꼭 교섭단체도 아니다 이런 걸 따지는 것도 좀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또 그런가 하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의 양자 회동 이런 것들도 좀 그때그때 이렇게 해서 자꾸 만나야 뭐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정치되는 게? 네,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과거 여소야대 상황에서 클린턴 대통령이나 오바마 대통령이 고 박사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야당 그 상원의원 하원의원들 만나갖고 예. 법안 설득하고 설명하고 하는 게 상당히 큰 뭐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지역구 민원도 해결을 다 해결해 줬죠, 사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자주 만나고 그러는 과정을 통해 갖고 여야가 신뢰를 좀 구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의원님, 그 대통령실 쪽이나 국민의힘 쪽의 분위기를 보면 다 좋은데 뒤로는 대통령 탄핵하려고 딱 이렇게 이 노리고 있으면서 만나자 그러니까 참 그 답답하다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네네. 실제로 그 점은 어떻게 그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저는 탄핵은 민주당 국회의원이 또는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민주당 국회에서 뽑은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뽑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국민들의 다수가 정말 이분을 계속 대통령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하는 게 적절치
그렇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정도의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 과거 전례가 있잖아요.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야당에서 연합해서 했다가 어떤 후폭풍을 겪었습니까? 예. 쉽지 않은 문제고 왜냐하면 그건 정치 상황에 어쨌든 급변을 초래하는 일이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은 네.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요. 지금은 뭐 저는 여당에서 그렇게 의심할지는 모르지만 민주당의 다수 의견도 바로 뭐 대통령 탄핵하지 이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현안들을 좀 몇 가지 좀 짚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되자마자 이제 그 MBC 박문진 이사 그리고 KBS 이사 그 교체를 했어요. 네네, 예.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하루 만에 오늘 이제 탄핵안 발의를 한다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네네. 오늘 발의하십니까? 뭐 그럴 기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준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발의하고 국회 본회의 상정할 거라고 좀 알고 있거든요. 뭐 그래서 국회 의결되면은 어쨌든 이제 업무가 정지되겠죠. 네. 뭐 어쨌든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게 이 문제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대로 여야가 좀 양보해 갖고 시간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나. 네. 야당도 뭐 이미 지난 얘기지만 방송관계 그 사법 바로 상정하지 말고 대통령께서도 방통위원장 임명을 좀 보류하고 그런 면에서 좀 접점을 찾아야 되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현재 민주당 당내에 지금 방침은 오늘 발의하고 상정해서 네. 의결하겠다는 게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이제 법률가들은 그 탄핵의 요건이 직무와 관련돼서 뭐 위법 부당한 일이 네네. 있을 때 네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은 딱 하루 직무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하루 동안에 탄핵 당할 사유가 네. 그렇게 쌓였다 이런 뜻이 되는데 네.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계속 그 김홍일 방통위원장 또는 뭐 이동관 위원장도 뭐 되게 뭐 비슷한 사유로 시작을 했던 건데 방통위가 지금 5인 합의제 기구인데 네. 두 사람만으로서는 3명이 안 되기 때문에 합의를 할 수가 없는 거다 이거는. 또 그렇기 때문에 합의제 기구의 대원칙을 어긴 거기 때문에 이건 위헌위법한 상황이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아하, 예. 물론 이거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헌법재판소에서 해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어제 비공개로 또 관련된 당사자들 기피 신청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로 해갖고서 한국방송공사 이사들하고 또 박문진 또 방송문화진흥회 또 이사들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뭐 두 명이 결정한 게 위법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진행하는 겁니다. 네. 네. 이번 경우에는 여권도 그러면 헌재까지 한번 가보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예. 그럼 헌재에서 바로 그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문제까지가 어쨌든 정리가 되면 이제 논란이 어쨌든 해소가 되겠네요. 네네. 그런데 물론 그 모르겠습니다. 헌재에서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탄핵 여부를 결정하겠죠. 결정해서 다시 임무에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네. 저는 뭐 현재가 어떻게 이 합의제 기구 운영을 갖다 위반했던 걸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위법하다고 판단하지만 이게 탄핵할 사유는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판단도 가끔 나오죠. 네, 그렇지 예. 않겠습니까? 그런 거고 그 이후에 만약 이준숙 또 방통위원장이 임무를 수행하면서 거기에다가 다른 사유들이 또 발생한다고 하면 또 탄핵이 될 겁니다.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권에서는 이준숙 그 위원장 본인 의사는 확인된 바는 없지만은 탄핵 의결해도 뭐 사임하지 않고 뭐 계속 하겠다고 하는데 굉장히 안 좋은 상황 같습니다, 사실은. 그 후에 민주당에서 6개월 후에 다시 왜냐하면 방통위원장이 그 일만 하는 게 또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통신 관련 업무 여러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일방 진행하게 되면 또 탄핵되지 않겠나. 또 그런 악순환. 특검 뭐 법안 발의해 갖고 거부권 행사하고 다시 발의하고 이런 거 비슷한 형태로 가지 않겠나 그런 우려를 좀 해봅니다, 사실. 예, 그렇군요. 그 뭐 이미 지난 일이긴 합니다만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이 인사청문을 3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논란들이 많았습니다. 네네, 예. 뭐 막말 시비도 많이 있고 그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이게 탄핵 사유는 아니지만 과연 공직 후보자로서 대한민국의 방송 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그 책임자로서 자질이 있는 건지 기본적인 도덕성이 있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뭐 집 근처에서 빵을 사 먹었냐 안 사 먹었냐 그게 뭐 직무 발생이 있느냐 없느냐 한두 건이 아닙니다. 사실은 저는 뭐 대통령께서 어쨌든 뭐 방송 개혁에 굉장히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분들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뭐 고성국 박사님도 충분히 자격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을? 아니 충분히 문제 의식을 갖고
뭐 어쨌든 공영방송의 정상화 좋습니다. 사실은 어쨌든 뭐 공정성 회복 다 좋은데 이진숙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라든가 그의 과거의 그 MBC 그 대전 MBC 사장으로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행태는 네. 저는 공직 후보 자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과정에서 벌어진 논란이다. 네네. 예, 그런 말씀이군요. 예. 어쨌든 오늘 이 국회 본회의가 그 노란봉투법 이른바 네네. 예, 그리고 25만 원 지원법이요. 네, 예. 이런 것들까지를 처리할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또 필리버스터 예고하고 네,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악순환이잖아요. 네, 예. 야당은 이제 이 다수니까 밀어붙이는 것 같고 네. 여당은 필리버스터로 하루 이틀 지연시키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나서는 결국 대통령 제의 요구권을 네네. 또 건의하게 되고 네네. 대통령 제의 요구가 오면 재표를 가는데 대체로 부결되잖아요. 네네. 이 악순환을 어디선가 끊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어쨌든 오늘 이게 본회의 상정이 돼갖고 어쨌든 여당에서는 이제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고 다시 재결돼서 정부 회부되면 15일 이내에 다시 이제 결정을 해야 되고 국회 오면은 제한은 없지만은 다시 의결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다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노란봉투법도 저는 충분히 타협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상당 부분은 대법원 판례를 입법한 거기 때문에 조금 부분이 좀 유연하게 여당이나 야당이나 좀 접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민생지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전 국민 지원하는 게 어떤 재정을 너무 낭비하고 효과가 적다고 본다고 하면은 뭐 야당에서도 그 대상을 좀 축소한다고 대상 범위를 축소한다고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왜 없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국회가 이 문제를 계속 뭐 도돌이표로 뭐 표결하고 또 재의결을 하고 또 거부권 행사하고 재의결하는 이 과정을 겪는 것보다는 네. 다시 정부를 회부된 다음에 뭐 그 이후라도 아니면 재의결 요구 왔을 때 좀 다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없는 거예요 지금. 네. 예. 이제 그런 노력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원내 지도부 네네. 또 양당의 정책 책임자, 정책위 의장 이런 라인들이 뭐 물밑에서라도 계속 가동이 돼 왔던 거 아닙니까? 네네. 예전의 정치를 네네. 보면 말이죠. 네네. 지금은 그게 거의 없는 상태입니까? 뭐 거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네. 뭐 국회의장이 주관하에 여야 대표들이 만나서 원내대표들 만나서 가끔 회동을 하는 모양인데 실질적인 대화가 없는 것 같고요. 중요한 게 과연 여당이 그러한 법안에 대해서 주도적인 입장을 정하지 못한다는 거죠. 사실. 아하. 가장 큰 게 뭐냐면 결국 용산에서 어떻게 지층을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다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 정부 회부돼 갖고서 제의 요구 왔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여야 대표가 만나고 해서 또 대통령 여야 용수회담해서 네. 좀 더 간극을 좁히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그게 국민을 위한 국회의 태도 또 대통령도 또 국회를 존중하고 국민의 의사에 따르는 그런 행정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예, 그런 점에서라면 이제 각 당의 원내 지도부와 정책위 책임자들의 대화도 네. 중요하고 또 이를테면 지금 여권 일각에서 문제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정무장관직 있잖아요. 네, 네. 뭔가 하여튼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과 야권의 그 여러 가지 다층적인 대화 채널이 어떻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네,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네. 예. 지금 제가 보기에는 과연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이 제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제가 어느 방송에 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전화 한 통 저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까? 예. 전화 한 통도 받아봤고 뭐 한번 얼굴 한번 보자. 한번 어떻게 좀 협조를 구한다. 과거에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거든요. 네. 지금은 아예 없는 겁니다. 정진석 비서실장하고는 의정 활동 쭉 같이 해오시죠. 같이 해봤죠. 뭐 예. 홍철호 수석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데 저는 그게 그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대통령의 문제인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이런 정도 부분은 그 실무자들하고 용산의 참모들하고 그다음에 여당의 지도부하고 같이 니네들의 권한을 갖고 책임을 갖고 해봐라. 이런 그런 권한의 위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고 대통령 참모들도 일을 못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예. 대통령이 결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 체제가 출범한 이후에 조금 달라지는 부분들이 기대가 되지는 않습니까?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야 뭐 한동훈 대표도 살고 대통령도 살고 더 중요한 건 국회가 살고 국민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대표는 어쨌든 뭐 이 뜨는 권력 떠오르는 권력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 하셨어요. 네. 이미 5년 임기 채우고 떠나면 되는 겁니다. 성과를 내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결국 한동훈 대표에게 상당한 정도의 권한을 주고 한동훈 대표가 그 책임하에 판단해서 어쨌든 결단할 수 있게 그런 여건을 대통령이 만들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네. 그게 뭐 여야 정치를 복원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문제 관련해서 그 핵심 고리 중에 하나가 해병대원 특검법 네네. 같은데요. 네. 지금 2차례 강행했다가 지금 다 폐기가 된 상태입니다. 한동훈 대표의 제3자 추천 특검법과 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의 이 변협 회장 네네. 추천 네네. 특검 있잖아요. 네네. 이걸 뭔가 좀 아우르는 제3의 어떤 절충안 같은 거를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아직 뭐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일단 뭐 나타난 어쨌든 지도부의 현재까지 입장은 한동훈 저 대표의 그 대법원장 추천안은 받을 수가 없다. 그럼 그런 아니고요. 그러나 그 다만 이유가 뭐죠? 어쨌든 뭐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고 네. 또 대법원장의 뭐 성향이 이런 거 봤을 때 결국은 뭐 대통령에게 유리한 이게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그건 제3자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보기 뜻이군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는데 저는 논의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한동훈 대표가 전대 전에 그 비대위원장 시절이었던가 그 전에 제3자 특검안 얘기했을 때 네, 전대 출마하면서 저는 좀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돼야 되지 않겠냐. 수용도 가능하다. 저는 그런 입장을 취했습니다. 네. 제가 그것 때문에 당내에서 굉장히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셨군요. 굉장히 비판을 받았는데 예. 국회가 왜 논의를 못 하겠습니까? 결국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정말 그 비극적인 사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건 아니었습니까? 이 사건을 갖고 여야가 정략적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진실 규명이 가장 중요하니까 네. 어떻게 사건이 일어났는지 그게 또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진실 규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같이 테이블에서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얼마든지 대화하고 타협 가능성도 네네, 있다. 예. 다 열어놓고 하자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 중에 그거 검토해 봐야 된다고 주장했다가 굉장히 비판을 받았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그 언론에서는 우리 정성호 의원을 이재명 대표의 멘토나 좌장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두 마디 조금 다른 의견 개진했다고 그렇게 막 비판받으면 겁이 나서 어떻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아니 합니까? 또 비판만 하는 것도 뭐 의견이 다른 분들이 비판할 수 있으니까 예. 저는 거기에 별로 뭐 동요되거나 예. 걱정 안 합니다. 뭐 네. 과거에도 뭐 그런 비판들을 많이 받고 문자 폭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그래서 의원들에게 후배 의원들에게도 네. 뭐 여러 지지자들의 소위 말하는 강성 지지자들의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문자 폭탄이라든가 비판에 대해서 또는 비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소신과 정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다양한 의견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국회의원이 뭐 물론 당원들의 어쨌든 선출에 의해서 저희가 후보자가 됐고 또 공직에 선거가 됐지만 근본적으로는 국민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을 늘 생각해야겠죠. 네. 예, 여야 공이 지금 우리 한국 정치 또 사실은 외국의 여러 나라들도 이 팬덤 정치의 문제점과 그 폐해에 대해서 다들 우려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충분히 우려할 만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예전에 이를테면 양념이다 뭐 이러고 넘어갈 문제는 아닌 거죠. 네, 좀 과도한 것 좀 자제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어쨌든 우리 정치가 너무 양극단으로 그냥 갈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뭐 일부 강경한 그 유튜버들이 전달하는 일방적 어떤 주장들을 갖다가 뭐 사실을 인식하고서 네. 그걸 토대로 해가 국회의원을 공격하는 사례도 많은데 일단 의원들이 중심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예. 또 여야의 주요한 그 정치 지도자들도 유튜브만 보고 정치할 게 아니라 네. 국민은 다수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점들을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저는 뭐 자꾸 대통령 말씀드리는데 결국 네. 대통령도 중요합니다. 대통령도 좀 폭넓게 대통령께서 여야 의견을 듣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난번에 그 대통령실이나 여권에서 야권 인사 중에 한두 사람이 뭐 입각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는데 네. 그때 뭐 굉장히 또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 여야 양쪽에서 논란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거의 양극단의 진영 정치처럼 나눠져 있어가지고 네. 이를테면 대통령이 이를테면 정성호 의원하고 얘기 좀 합시다 네. 하면 의원님 어떻게 하실래요? 저는 뭐 충분히 만날 의사가 있습니다. 만날. 예. 네. 만나야죠 사실은요. 그럼요.
물론 뭐 대통령께서 야당 의원 중에 한 사람만 만나지는 않겠지만 물론이죠. 몇 사람들 같이 해갖고 야당 국회 여야 상임위원장들 불러서 만나고 네. 또 야당 위원장들도 불러서도 만나고 일단 이런 것부터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네. 그게 뭐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비판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넘어서야 된다. 저는 그런 거 갖고 지지자들이 비판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국회에 입법과 예산 또 정책을 총괄하는 각 상임위원장들 만나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네. 과거 박근혜 대통령도 만나셨고 이명박 대통령도 야당 위원장들, 여야 위원장들, 상임위원장들 청와대 불러가고 식사 같이 네. 했거든요. 그리고 더 나가서 또 야당 위원장들에게 또 쟁점 법안이 계류되어 있는 야당 위원장들 불러서 좀 논의해보고 또 그 당시 뭐 여야 대표 같이 함께 하면 그게 얼마나 국민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게. 예. 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뭐 어떤 경우도 임명된지 모르겠지만은 과연 그분이 지금 뭐 노정 관계 또 노사정 관계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적임인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과거에 뭐 막말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뭐 우발적이고 우연적인 막말이 아니라 그분의 어떤 가치관이나 철학이 저는 뭐 반노동 좀 뭐 노조 혐오 여기에 기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때는 굉장히 강성 노동 운동가 아니었습니까? 그랬죠. 그래서 너무 극단으로 가신 것 같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또 경산노 위원장 하면서도 지난 2년 동안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어떤 노력도 하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분을 노동부 장관에 임명한 건 오히려 극단적인 그 노정 대결을 갖다가 유발해갖고 보수 강경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좀 그렇게까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뭐 매우 부적절한 또 인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 청문 과정에서 상당히 그 치열한 공방이 예상이 됩니다. 예. 이 시간이 다 돼서 의원님 그 오선 의원이시지만 늘 그 이 초선처럼 하시잖아요. 각오 한 말씀 듣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처음 뭐 정치를 시작할 때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바 또 지역 주민에게 약속했던 바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국민민복 아니겠습니까? 국가의 국민의 행복. 저는 모든 국회의원들이 특히 여야 의원들이 그런 생각하에서 정말 미부름한 국민이 아니라 정말 우리 나라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국민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걸 마음에 두고서 좀 대화하고 타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었습니다. 네, 한 번 더 뉴스입니다. 한국경제신문 최영창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이란 심장부에서 하마스의 1인자가 피살됐습니다. 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지금 하마스의 이제 하니에라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그 무장 정파 하마스의 그 최고 지도자인데요. 이스마일 하니에입니다. 이름이. 그 지금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공격을 받아 피살이 된 건데요. 지금 이란 민심이 그것 때문에 들끓고 있습니다. 이 하마스는 현지 시간 31일 하니에가 테헤란에 있는 거처에서 이 시오니스트의 습격으로 피살됐다. 심각한 도발 행위로 보복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분노를 표출했는데요. 네. 같은 날 이란 혁명 수비대도 성명을 내고 하니에가 오늘 새벽 테헤란에서 경호원 1명과 함께 순교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 무장정파의 하마스의 지도자가 왜 이란에서 피살이 된 거죠? 이 하니에가 이제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을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쪽 이란의 거주지에서 이게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이스라엘의 급습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인지 확정은 아니지만 어쨌든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금 답을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경호원과 함께 살해가 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사우디아라비아 매체에 따르면은 이 하니에가 숙소를 겨냥한 그 유도탄 미사일이잖아요. 유도탄을 맞고 죽었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이란 관영 매체도 이 테헤란 북부에 있는 참전용사 거처에 머무르고 있었고 공중에서 날아온 발사체에 의해 사망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하니에는 전날부터 취임식 참석차 이제 뭐 하마스, 헤즈볼라, 예멘 후티 반군과 같은 이런 반서방, 반이스라엘 성향의 그런 친이란 무장 세력하고 함께 이제 테헤란에 머물고 있었는데요. 네. 이제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개별적으로 회담한 데 이어서 이제 이란 최고 지도자인 알리 하메네이와도 만났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그런 다음에 얼마 뒤에 이렇게 주검으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예.
이 한이에 이 누굽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예, 지금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정치 부문 최고 지도자예요. 지난 20년 동안 이제 조직을 이끌었던 사람인데 네. 1960년생, 이제 62이죠. 가자지구 지도자 야히야 신와르와 함께 하마스를 이끄는 양대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019년 가자지구를 떠나서 카타르에서 주로 생활을 하면서 정치국을 이끌었고요. 카타르, 튀르키예 이런 데서 이제 각종 협상과 외교를 담당해왔습니다. 특히 이제 한이에는 2006년 파타가 이끄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그런 하마스 가자지구 통합정부를 구성했다가 이제 내분으로 해체되기 전까지 또 수개월 동안 총리를 맡기도 했고요. 영국 BBC에서는 이제 한이에가 이 실용주의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예, 어쨌든 중동 지역의 긴장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그 공격을 받은 쪽 반이스라엘 쪽의 반응을 좀 전해 주실까요? 예. 지금 어쨌든 이 배후에 이스라엘이라고 일단 이들은 지목을 하고 있어서 네. 현지 시각 31일이죠. 이 긴급 이 최고 국가안보회의를 이란이 지금 소집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란의 이제 하메네이 그 최고 지도자가 이스라엘에 대한 직접 보복 공격을 하라 이런 식으로 지금 명령을 내렸다고 어허. 뉴욕타임스가 오늘 새벽에 지금 전했고요. 네. 군 통수권자인 하메네이가 이 공격과 함께 전쟁이 확대되면서 이스라엘이나 미국 그리고 이제 이란을 공격할 경우에 이런 대비한 방어 계획도 세워야 한다 이런 식으로 또 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란이 얼마나 강력하게 대응할지 그리고 보복할 때 긴장 고조를 피하기 위해서 정밀하게 공격 수위를 조절할지 이런 것도 불투명하다는 게 지금 미국 언론 쪽의 시각인데요. 네. 다만 이란군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텔아비브 그리고 이제 이런 데서 군사 목표물에 대한 뭐 드론, 미사일 본격 공격 이런 걸 검토했지만 이 민간인이 또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어떻게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논의를 하고 있다 이란 정부 관계자들이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하메네이가 종교 지도자이면서 이란의 최고 지도자니까 예. 이게 보복하고 공격하라고 구체적으로 명령을 내렸다면 그렇죠. 어떤 형태로든 행동이 뒤따를 가능성이 높네요. 예. 이스라엘 쪽 반응은 나왔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쪽에서는 아직은 좀 이렇게 정중동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 자국군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인 에로 지대공 미사일 포대를 방문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갈란트 장관은 에로 방어 체계가 가자지구 전쟁하는 동안에 예멘과 이란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입증됐다. 지금 군인들을 향해서 여러분은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한이의 암살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했고요. 네. 이 암살 소식이 전해진 다음에 이스라엘 총리실은 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안보 내각 회의를 소집한다고 밝혔지만 이것이 이란 상황과 관련된 것인지는 아직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다. 좀 이렇게 전했고요. 앞서 이스라엘 정부 공보국은 이 공식 그 SNS 계정에 이런 걸 하나 올렸어요. 그러니까 하마스 최고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에가 이란 테헤란에서 정밀 공격으로 사망했다 이런 글과 함께 한이의 얼굴에다가 이제 제거됨, 일리미네이티드 이렇게 식으로 지금 빨간색 도장을 찍은 합성 사진을 올렸었다가 좀 바로 좀 내린 적이 있고요. 어쨌든 지금 문제는 또 미국의 반응인데 네. 미국에서는 약간 좀 난색을 표하면서 아직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확전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했지만 어쨌든 지금 이란 쪽 최고 지도자가 또 강하게 나선 이상 네. 중동 쪽 좀 긴장감이 계속 고조가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우리는 몰랐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미국은 우리들은 몰랐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제거됨이라는 빨간색 도장은 자기들이 했다는 뜻을 강하게 그렇게 시사하는 지금 거잖아요. 시사하는 거니까요. 예. 예, 그 점에서는 중동 정세가 앞으로 상당한 그 위기 고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최영창 기자. 2024년 10월 1일부터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전송 의무화가 사업장 일반 폐기물과 수출입 폐기물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사업장 폐기물의 올바른 처리와 안전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꼭 기억하세요. 폐기물 수집 운반자는 차량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폐기물을 처분하거나 재활용하는 자는 반입된 폐기물의 중량과 함께 촬영된 영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매주 목요일 만나는 진격의 경제 시간입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하 논란 이 문제, 또 일본 중앙은행의 회의, 영국 영란은행 회의 등 각국의 금리 상황을 좀 종합적으로 짚어보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준 논설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미국 연준의 결과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봤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이번 회의는 좀 종전 회의가 다른 것 같아요. 금리는 뭐 동결될 걸로 예상됐어요.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금리가 현 수준이 5.25에서 5.5% 밴드폭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이번 회의가 관심이 됐냐면 회의 직전에 사실 바이든 대통령 자진 사퇴에서 미국의 정치권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갔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상황은 좀 다르긴 하지만 트럼프 대세론이 있을 때 금리 인하는 불가다. 왜 그럴까 하면 11월 5일 날 본인이 대세를 잡은 상태에서 오면 지금 금리를 좀 내리면 민주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 각도에서 자기 사익적 측면에서 금리 인하 불가다 하는 정치적 압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회의가 단순히 금리를 어떻게 되느냐 이 여부보다도 사실 더 관심이 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파월이라든가 페드가 물론 전통적으로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는 게 전통입니다는 과연 정치적 압력에 무너질 것이냐 하는 이것이 관심이 됐던 내용입니다. 무너진 겁니까? 버틴 겁니까? 네. 결과를 보면 금리 인하 불가를 수용한 꼴이 됐습니다. 아하. 아시겠습니다는 지금 미국의 여건을 보면 금리를 내리냐 금리를 올리느냐 할 때 양대 지표를 중시합니다. 이건 전문적인 용어로 뉴얼 맨데이터 책무지표라 하는데요. 일단은 고용지표를 볼 때는 좀 노동시장이 느슨해졌습니다. 실업률이 한 4.1%까지 올라간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여건을 본다면 금리를 내려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지표가 인플레 지표인데요. 인플레는 많은 지표가 있습니다는 이 PCE 지표로 이렇게 청취자분이 많이 알고 있으실 겁니다. 이게 통화정책의 잣대가 되는데요. 이것도 지금은 인플레 타겟팅인 2%대에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물가는 지금 좋다 해야지 1년 후에가 되는 1년 후에 그걸 목표치에 도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지금 여건을 보면 물가 여포도 금리를 인하를 단행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금리를 동결했으니까 외형상으로 보면 트럼프의 압력을 수용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9월 두 달에 한 번씩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9월 인하는 강력하게 또 시사를 하는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파월이. 이건 네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두 가지 각도인데요. 이번에 그 파월의 기자회견이 사실 본회의보다도 더 관심이 됐던 것은 구체적으로 금리 인하 시기를 명백히 제기할 것이냐. 이제 9월 얘기가 나온 거죠. 근데 이때는 금리 인하 문제에 대한 상정을 할 수 있겠다. 근데 이걸 이제 9월에 금리 인하로 볼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통상적으로 과거의 관행으로 보면 금리 인하를 9월 달에 첫 상정한다 하더라도 첫 번째 그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는 않습니다. 아, 바로 결정은 안 합니다. 안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간행을 보면 통화정책의 그 소위 피벗이라 하는 금리 인하 할 때는 그 상정안이 한 두세 차례 정도 네. 회의 때마다 이렇게 오고 나서 분위기가 성숙된다는 측면의 과거 문제. 그래서 9월에 금리 인하를 반드시 단행하느냐 하는 측면은 또 다른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시기적으로 보면 대선이 바로 코앞에 닥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11월이니까요. 예, 예. 그런 상황에서 과연 통화정책 페드의 그 이렇게 전통대로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측면에서 양대 지표의 금리 인하의 여건이 된다 하더라도 그 정책 압력을 극복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이제 관심이 되는데 네. 오히려 7월보다는 9월이 더 어려운 게 아닌가. 아, 인하하기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두 가지 정치 측면에서는 이후에 그 7월달, 8월달 양대 지표라는 고용 지표와 물가 지표가 또 다른 상황이 전개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의 페드의 그 금리 결정은 데이터 디펜던트 방식이거든요. 경제 지표의 방식이기 때문에 두 달간의 경제 지표 모습에 따라서 또 다른 상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찌됐든 시기적으로 보면 정책 압력에 대해서 흔들리는 꼴이 되다 보니까 대선 직전이다 보니까 그때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하하. 트럼프가 만약에 더 지금보다 지지도가 높다. 당선 가능성이 높다 하면 과연 그 파월이 이렇게 인하를 단행하겠느냐 하는 측면에선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뭔가 메시지는 인하 쪽으로 계속 내는데 네네. 그런데 실제로 행동은 트럼프의 압력도 있고 해서 한 두 번 정도는 그냥 동결로 갈 가능성도 있구나. 네, 그게 이제 시장에 오늘 시장에서 나타난 움직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사실 본회의까지는 3대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이 딱 끝나고 나서 네. 뭐든지 애매모호한 태도가 일관했거든요. 근데 증시 입장에서는 예. 가장 게 애매모호한 불확실성입니다.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다우존스 지수도 본회의까지는 1% 올라가다가 전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빅테크 업종이라는 건 보통 이제 기술주 업종이 되겠습니다. 미국 주식이 이끌어갔던 엔비디아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애플 같은 소위 M7 종목이라 해서 네. 매니피센스 7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종목들인데요. 네. 이것도 기자회견 이후에는 주가가 주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금리 인하가 9월에 굳어졌다. 이렇게 보기에는 오늘 그 장중 흐름의 본회의와 기자회견에서 주가 흐름을 볼 때는 네. 역시 시장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시장이 객관적으로 평가하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너무 9월에 금리 인하로 굳어지는 이런 쪽의 모습은 아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파월이 보이고 있는 모습과 태도가 네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미 연준의 그 아주 그 자존감이 있고 당당한 이런 모습하고는 영 좀 달라 보이긴 하네요. 네. 파월은 그 종전에 예. 소위 연준 의장과는 두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정치 색채를 띠고 트럼프 1기 때 네. 이렇게 페드 의장에 느닷없이 이렇게 의장으로 된 사람이거든요. 당시를 상기한다면 사실은 그 페드 의장으로 처음 여성 의장으로 됐던 분이 제니 옐렌, 지금의 바이든 네. 정부의 재무장관입니다. 역대 그 1913년 설립 이후로 제니 옐렌이 사실 가장 좋은 업적을 남겼다 해서 이 ABCD로 평가한다면 A 플러스는 아니더라도 A 학점인데 이 A 학점은 가장 높습니다. 또 하나는 통화정책 일관성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페드 의장은 2번 연임합니다. 4년. 그러다 보니까 자 2014년 이후에 트럼프 정부 때 꼭 임기가 걸렸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시장에서는 제니 옐런이 A 정도의 평가를 받았고 역대 좋은 평가를 받았고 관행상 2번 연임이니까 사실 그 제니 옐런이 될 거로 봤는데요. 파월장이 됐거든요. 이게 정치적 잭절을 띈 상태거든요. 그렇군요. 또 한 가지는 이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대부분 페드 의장을 하는데요. 법률가입니다. 법률가에 대해서 여러 평가가 나오겠죠?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 청자문 때 맡기고 그래서 이 애매모호한 태도로 이렇게 맡기 때문에 이번에 기자회견에서도 좀 불확실 정도를 좀 증폭시키지 않았느냐 하는 측면에서 본회의와 그다음에 기자회견 끝나고 나서 미국의 주가 모습이 다르고 비단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시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외환 시장도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또 하나 관심이 됐던 게 일본 중앙은행인데요. 이 일본 금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공교롭게도 일본도 사실 경제 여건을 보면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5%였습니다. 마이너스로. 네. 그래서 경제 여건이 이렇게 나쁜 상태에서 금리를 올리겠느냐 하는 측면에선 물론 너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빨리 금리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뭐 이렇게 해서 내가 돈 벌면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꽂으면 돈 버는 입장에서는 남한테 꽂으면 대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자가 얼마나 더 이자가 나와야죠. 받아야 있습니까? 근데 일본 경제 입장에서는 넘어진 비정상이기 때문에 돈 꿔주고서 이자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그러니까 벗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예. 자본주의 생리상. 그래서 금리를 좀 올릴 필요성은 있는데요. 여건이 받쳐지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자꾸 이게 이번 회의 직전에도 이 기시다 내각과 그다음에 그 모태기 간사장 권력서열에서만 1, 2에 해당됩니다. 네. 금리를 올려라.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외형상으로 보면 금리를 올렸지 않습니까? 위에다가 네. 어제 금리를 올렸는데요. 그래서 정치가 압력에 굴복한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이 정치적 압력 문제 때문에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그다음에 중립성을 무너졌다 하는 측면에서 금리를 인상해 놓고 논란이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은 동결로 갔고 원래는 내려야 되는데 동결했고 일본은 동결하고 있어야 되는데 올렸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시장의 움직임과는 조금 다른 정치적인 영향력이 개재된 결과라고 이제 해석을 해 주셨는데 네네. 이렇게 되면 미국 달러의 가치나 일본 엔화의 가치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네. 국내에서 보면 가장 관심이 되는 내용이 되겠죠. 아무래도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상반기의 성장률이 받쳐주는 데에는 이렇게 우리나라의 대형 업체들 예를 들어서 뭐 전자라든가 아니면 조선이라든가 자동차 같은데요. 물론 기술력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는 환율이 높았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상반기 한 1,350원 이상 되니까 수출이 마지막 버팀목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보면 우리 입장에서 이게 환율이 중요한데요. 그중에 엔달러 환율도 개인 차원에서 작년에 통화 정책이 변경한다 하는 측면에서 엔화 투자를 강조하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근데 거꾸로 엔저가 됐기 때문에 손실이 많은 상태에서 개인 입장에서도 환율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일본이 금리를 올렸다. 미국이 금리를 동결했다. 어찌됐든 금리 차가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 차가 오랜만에 줄어들는 꼴이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엔달러 환율이 160엔 가진 것이 지금 150엔 정도도 붕괴돼서 추세적으로 보면 엔화 강세가 이렇게 정착되는 게 아니냐 하는데요. 이 문제에 있어서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그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 차 보면 미국이 이제 시장 금리로 보면 10년 금리가 한 4%가 넘습니다. 네. 일본이 이렇게 금리를 기준금리 올렸다 해도 국채 금리는 한 1%거든요. 아직도 미국 금리가 한 많이 높네요. 3% 없습니다. 예. 그리고 펀더멘탈 측면에서 경제 성장률 보면 일본이 올해 가장 좋게 성장률 전망하는 게 한 0.5%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은 보면 2.8%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금리가 미국이 일본보다 한 3%포인트 높고 경제 성장률이 0.5% 대비해서 미국은 2.8%거든요.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미국에 투자. 미국에 투자하시겠죠. 네. 그러면 미국에 투자하면 달러 수요가 증대되고 달러 가치가 강세될 수 있는 소지가 그러네요.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오랜만에 17년 5개월 만에 일본이 물론 3월 달에 올렸습니다는 지금은 정상적으로 보면 플러스 금리가 됐다는 측면에서 일시적으로는 엔달러 환율이 150엔대로 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인다 하더라도 네. 이게 추세적으로 네. 정착되기에는 아직까지는 다시 어렵지 엔저로 갈 않겠느냐.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럼 우리 측면에서 보면 네. 우리는 원과 엔 간의 동조화 추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엔화가 강세가 추세적으로 오면 원화가 강세돼서 상반기 우리 경제 성장률을 받치고 있었던 대형 업체들의 수출 채산성이 떨어지겠죠. 그러나 엔화가 지금 금리 차례든가 경제 여건을 감안한다면 지금의 엔화 강세 문제는 일시적 현상으로 다시 본다면 약세가 될 약화된다면 거다. 예. 우리 원달러 환율도 좀 높은 수준이 돼서 네. 수출 그러면 채산성이 수출 쪽에 돼서 채산성이 하반기에 올라간다. 우리 경제 성장률에 그렇게 큰 부담은 되지는 않겠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 주식에 투자해야 된다. 그런 지금 국제적으로 보면 이제 미국 주식이 좀 안 좋으면 한국 주식에 추천하는 시각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세계는 하나로 보거든요. 네. 세계는 하나로 보기 때문에 자 한국 보면 어찌됐든 한국에서 보면 부동산 시장 보면 강남 지역이 저는 뭐 강남 지역에 살지는 않습니다. 예.
중심권에 몰려 있는 이런 상태에서 많은 사람이 강남 지역의 인구 통계 관점에서 우리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라든가 인구 절벽 때문에 안 좋을 것이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세계가 하나다 보면 미국은 컨트리 국가가 아니라 하나의 주입니다. 그래요. 예. 일본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를 하나 국가로 본다면 강남 지역에 해당되는 게 어디겠습니까? 미국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주가라든가 우리 보면 과거에 보면 우리 경제의 주가는 금리는 환율은 우리 경제가 좋으면 주가가 올라가고 금리 네. 올라가고 통화가치가 올라간다 이렇게 하지만 미국에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 저는 미국의 성향이 아닙니다. 네. 근데 현실은 그렇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과정에서는 역시 미국에 의해서 한국 증시가 좌우되는 모습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진격의 경제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천 논설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예, 지금 시각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4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7말 8초 여름 휴가철답게 이 시각 고속도로는 강원권으로 이동량이 많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덕소산패에서 서종까지 흐름이 답답하고요. 이후 미사터널과 또 조양 부근에서도 4km씩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 반월터널에서 양지터널 사이 총 18km 밀리고요. 이후 원주 부근에서도 3km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일직에서 금천까지 밀리는데 그 사이 일직분기점 1차로에는 추돌 사고 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 문학과 신천 부근에서 속도 내기 어렵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방향, 계양에서 김포까지 정체인데 그 사이 김포요금소 1차로에 추돌 사고 있습니다. 반대 방향은 계양에서 송내까지 밀리고요. 또 호남고속도로 지선 대전 방향 유성 나들목 1차로에 추돌 사고 나서 일대 혼잡합니다.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서부산 쪽으로는 2, 3차로에 화물차가 쓰러지면서 도로에 화물이 쏟아져 있는데요. 이 구간은 커브길이라서 전방 주시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서휘영입니다. 네, 매주 목요일 문화 이슈를 다루어 드립니다. 문화 이슈 김헌식 문화평론가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올림픽에서 승전보가 계속 들어와서 참 기분은 좋은데요. 그렇습니다. 동시에 참 어처구니 없는 실수들이 또 계속 네. 이렇게 들어오네요. 아무래도 좀 프랑스가 올림픽을 좀 자주 했어야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100년 만에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최근 사례는 우리 태권도를 유도로 잘못 소개해가지고 망신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올림픽 공식 SNS 계정에 태권도 도복을 입은 아이들 영상이 올라왔는데 발차기 연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밑에 태권도가 아닌 유도로 표기를 해가지고 문제가 됐습니다. 심지어는 외국 계정에서도 네. 많은 분들이 이건 태권도라는 종목이지 유도가 아니다라고 이구성성으로 비판하는데 태권도야말로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모두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2023년 예. 5월 기준으로 전 세계 213개 태권도 협회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다 지켜보고 있는데 프랑스 올림픽만 이걸 몰랐다는 게 참 망신이죠. 이게 처음이 아니죠. 이런 실수가. 그렇습니다. 뭐 많이 알려졌고 또 공부는 했습니다마는 27일 개회식부터 또 한국 선수단을 북한으로 잘못 소개해가지고 IOC 위원장이 대한체육회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사과말을 전하기도 했고. 네. 근데 뭐 제발 안 시키겠다고 했는데 28일 또 이 펜싱의 오상욱 선수의 이름을 오상구라고 또 아하. 기재를 했었죠. 그리고 메달 집계 순위 전광판에도 태극기 대신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기를 잘못 올려가지고 또 비난을 받기도 했었고 네. 심지어 프랑스 언론도 한국 국기와 일본 국기를 하나로 합쳐가지고 한국 국기로 잘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년 만에 하다 보니까 프랑스 언론도 제대로 이게 모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특히 푸에르토리코와 남수단의 남자 농구 예선에서 남수단의 국기가 아닌 수단의 국가를 트는 대형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하. 사실 이번 올림픽은 남수단의 이름을 걸고 처음 나온 대회였는데 이게 더욱더 뼈아프지 않나 이렇게 아하. 생각이 듭니다. 예. 아르헨티나 선수가 시상식에 나오는데 중국 국기가 올라가는 실수. 네. 예. 사실 뭐 한국 국기와 일본 국기를 하나로 합쳤다. 이건 나름대로 어떤 연관성이 있어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아니 아르헨티나 국가하고 그 국기하고 이 중국의 국기는 전혀 다르거든요. 전혀 다르죠. 네. 색깔도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전혀 뭐 색상도 다른데 예. 더더군다나 이번 경기에는 중국 선수가 출전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 옆에 출전했는데 그러면 국기가 이렇게 약간 혼동이 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남수단 국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단으로부터 이제 독립을 했기 때문에 이게 좀 최신 업데이트가 안 될 수 있는데 아르헨티나하고 중국은 너무 심했던 거 아니냐라는 그렇죠. 달라도 생각이 너무 들고 다른데. 그다음에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좀 더 프랑스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뭐 개막전 축구 경기에서 모로코와의 경기에서 골 무효로 패배를 당했었던 신기가 불편한 상황에서 사실 아시다시피 2020년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에서 아르헨티나가 프랑스를 물리치고 우승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의혹도 제기했었는데 예. 최근에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코파 아메리카에 또 우승을 했어요. 이때 또 프랑스를 이제 비하하는 인종차별적 노래를 불러가지고 또 프랑스도 안 좋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또 이것 때문에 일부러 그런 것 아니냐라는 건데 그렇지만은 이제 시스템 에러 때문이라고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소개된 리투아니아 선수의 경우에는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들이 지금 현재 개인 중립 선수 국기를 이제 달고 출전하고 있는데 네. 이 이후에는 아예 국기를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예 자료가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결국 시스템 에러지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다라고 밝혀지긴 했습니다. 네. 뭐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밝혀졌으니까 다행이긴 합니다만 실수도 한두 번이지 이게 맞습니다. 계속되면 지금 이제 시상식이 있잖아요. 경기가 끝나서 이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러면 국기도 개양되고 네. 시상대에 금메달이 한 네. 가운데 제일 높은 데 올라가고. 그렇죠. 국기가 근데 네. 동메달 국기가 은메달보다 더 높이 올라가면 이것도 좀 황당한 일인데. 근데 정작 그 당사자가 프랑스였다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 자기네 나라조차도 이렇게 제대로 이런 제대로 참. 못했다는 건데 그래서 이 남자 양궁 단체 결승전에서 한국 대표팀은 이제 프랑스를 5대1로 누르고 우승을 했죠. 그런데 이제 동메달 결정전에서 이제 중국과 트리키예가 또 맞붙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은메달을 차지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금메달보다는 낮지만 동메달보다는 높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트리키예보다는 높아야 되는데 이게 네. 국기가 안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마지못해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이 동메달보다도 예. 낮은 수준의 오름을 보여줘서 결국 자기네 국기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결국 시스템 오류가 굉장히 심각했다. 아무리 지금 프랑스가 덥다 하더라도 이건 아예 이런 상황에서 작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 거는 좀 사전 대비 혹은 조치가 미흡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지금 프랑스 파리 굉장히 더운 모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에어컨이 뭐 제대로 완비가 안 됐다면서요? 에어컨이 제대로 안 된 이유는 이제 탄소 중립. 이걸 뭐 우습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탄소 중립 올림픽을 만들겠다고 그래가지고 에어컨을 제대로 구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지금 유럽이 올 봄부터 계속 더웠거든요. 네. 그래서 심지어 여행 트렌드도 보면은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이제 유럽의 어떤 중심 서부 스페인보다는 동유럽 또 발칸으로 지금 휴가를 가는 그런 상황이 될 정도로 더워요. 근데 이상과 현실이 좀 많이 다른 거고 그러네요. 그다음에 예.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참 경기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엄청 더 더위를 탈 수가 있는데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2,500대의 뭐 에어컨을 구비하도록 했는데 그걸 이제 각 개별적으로 구입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국가 선수들은 구비를 못 해가지고 결국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는 저런. 이런 고육지체 이것도 결국에는 체계적인 대비를 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됐죠. 물론 이제 근원적인 건 기후 변화 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좀 행정 조치도 별로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네요. 이탈리아 체조 선수의 등에 한글 문신이 새겨진 거가 확인이 됐습니까? 네,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바람직했습니다. 이탈리아 국가대표 엘리사 이오리오는 기계체조 선수인데요. 사진이 찍혔습니다. 그런데 이 등에 당신 자신을 사랑이라는 문구가 새겨졌어요. 한글로. 한글로. 네. 예. 근데 이게 BTS의 노래에 나오죠. 그래서 Love Yourself. 이제 그 앨범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당신 자신을 사랑하세요라는 건데 알고 봤더니
방탄소년단 팬이었습니다. 아, 그러군요. 그리고 BTS 팬이구나. 네, 보라색 하트도 있는데 이 예. 보라색은 아시다시피 방탄소년단의 색깔이고 아하. 또 하트도 이제 방탄소년단만 쓰는 팬들만 쓰는 그런 하트입니다. 그래서 BTS 팬들이 여기 응원한다. 우리 아미 올림피언이다. 올림픽 선수 중에 아미가 있다니 자랑스럽다. 아하. 이런 얘기를 했고 사실 이번에 프랑스 올림픽에서는 BTS 멤버 진이 또 성화봉송을 해가지고 예. 더 눈길을 끌었던 의상과 뭐 팬들이 다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네. 대한민국 태극기와 북한의 인공기가 나란히 시상대에 오른 장면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탁구 경기장이었고요. 우리 3위 결정전에서 이제 동메달을 우리가 차지를 했고요. 또 이번에 좀 북한 선수들이 선전을 해가지고 네. 결승전에서 아깝게 져서 은메달을 차지하긴 했습니다만은 리정식, 김금용 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유빈, 임종훈 선수가 먼저 시상대에 오르니까 이 리정식과 김금용 선수가 박수를 보냈고요. 이어서 이정식과 김금용이 이제 또 2위 시상대로 오르게 되면서 서로 악수하고 축하를 전했는데 여기서 같이 또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그 사진이 바로 우리 국산 스마트폰으로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다만 아쉬운 거는 중국 기자와 질문이나 중국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길게 북한 선수들이 말했습니다마는 한국 관련 질문이 나온 뒤에는 기자들 사이에서 있던 북한 관계자 눈치를 본 후에 짧게 끊었던 것으로 보여서 현실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네, 북한에 돌아가서 또 처벌받으면 안 그게 되니까. 걱정이었어. 예. 박수를 쳐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길게 이렇게 소감을 한다든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처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올림픽에 이제 자기 나라 국기들을 다 개양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금지된 나라 국기도 있습니까? 여전히 이제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중국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장 스태프들이 대만 국기와 관련 장식을 단속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특히 관중은 물론이고요. 취재진에게 소수점 크기의 작은 깃발이라든지 요즘에 가방에 패치를 한다든지 키링 같은 걸 하거든요. 또 얼굴에 이렇게 또 국기를 그리기도 하고 이런 걸 다 지우고 들어가라. 그래요? 다 떼놓고 가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현지 대만 매체에서도 올림픽 정책은 입관 규정에서 올림픽 참가 국가나 지역의 공식 깃발만 인정하는데 그걸 안 했을 경우에는 뭐 입장권 구매해도 퇴장 조치를 하는 강수까지 두니까 참 중국의 힘이 굉장히 크다. 대신 이제 차이니스 타이페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쓰며 허용을 하는 그런 이제 현실이고요. 그래요? 또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서 또 국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국가는 또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죠.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기 때문에 올림픽 정신에 위배된다고 그래서 그렇고 또 러시아를 도운 벨라루스도 국기가 금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 중립 자격 선수 그런 이제 국기를 들고 국기가 아니죠. 그 표식을 들고 출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채식 위주 식단에 대해서 선수들이 조금 더 항의도 있는 모양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저탄소 정책에 따라 가지고 고기 대신 다른 채식 위주로 한다는 건데 특히 이제 쇠고기 같은 경우가 이제 육류 중에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거든요. 근데 선수들이 너무 배고프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저는 고기를 안 먹기 때문에 저한테 딱 맞는 식단인 것 같긴 한데 선수들 입장에서는 고기로 힘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좀 그렇습니다. 자, 문화 이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원식 평론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8월 1일 목요일 전격 시사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성국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